자, 이패스 코리아와 함께하는 전산 세무 1급. 이번 시간에는 113회 기출문제 풀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까요? 1번. 다음 중,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해당하는 재무제표의 특성과 한계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자, 지금 보시면 추정에 의한 허용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표적으로 대손 충당금의 요율을, 우리가 대손율을 추정하거나 이제 감가상각 방법 시의 잔존 가치나 내용 요소 추정하는 거, 당연히 우리 재무제표의 추정치를 허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 네, 1번이죠. 1번. 자, 화폐 단위로 측정되는 정보이고요. 주로 대부분 과거의 거래를 기록하는 내용이고요. 자, 특정 기업 실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그 한계는 그 산업 전반의 내용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겠다. 물론 뭐 개별적인 그러한 유사 업종들의 그 추세를 보면서 산업 전반을 추정하기는 할 수도 있겠으나 이 개별 재무제표를 가지고서 어떤 산업을 추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재고자산 1번. 자, 목적지 인도 조건이다. 자, 목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건 도착지 인도 조건이죠. 자, 도착하고 나서 구매자에게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도착지 인도 조건, 목적지 인도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착 상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지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아직까지 판매자의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자, 요 문장에 틀렸네요.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1번. 계속 1번의 답이네요. 네. 2번.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은 영업외 비용. 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우리 원가에 가산한다. 자, 재고자산의 시가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한다. 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저가법. 자, 저가법 적용 이후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한다. 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가 취득할 때 얼마였냐면 500원이었어요. 뭐가? 재고자산이. 자, 그런데 결산 시에 보니까 자, 300원 정도 하는 거죠. 그러면 좀 취득원가보다 낮아요. 300원. 얼마가? 200원이. 그럼 이걸 뭐라고 처리합니까?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200원. 그리고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계정 처리하죠. 충당금 200원. 그럼 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을 뭐 하는 거죠? 차감으로 평가하고 있는 계정인데요. 자, 그 다음에 저가법 적용 이후, 자, 시가를 딱 보니까 시가가 600원이네요. 그러면 요 최초의 장부가액을 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얼마 내에서 200원 내에서 다시 얘를 뭐 할 수 있느냐면 평가 손실을 환입할 수 있다. 그럼 이게 뭐 되는 겁니까? 차변으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얼마? 200원이 이제 없어지고 그 대신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요거의 환입분계. 자, 전년도의 어떤 비용에 대한 환입분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것이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1번. 자, 3번 보겠습니다. 이익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익여금이란 기업의 영업활동 등에 의하여 창출된 이익으로서 사회에 유출되거나 자본에 전입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금액을 말한다.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주주와의 거래인 자본거래, 자본금, 자본잉여금,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자본 조정이 있고요. 또 두 가지가 바로 이익여금, 손익거래에서 발생하는 분류되는 자본이라고 볼 수 있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익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기순이익의 누적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주주총회 때 이걸 처분하죠. 그래서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도 하고 또 배당도 주고. 그럼 여기서 이 배당 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 유출된 것이고, 이제 법정 적립금으로 대표적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 놓는 것이 사내 유보된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는 문장입니다. 2번. 자, 미처분 이익여금. 자, 아직 처분되지 않은 이익여금입니다. 자,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에 배당금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는다. 우리 돈 왜 법니까, 여러분? 예, 이거 처분하려고, 돈 쓰려고.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당기순이익을 누적해놨다가 이것을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 혹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처분을 하게 되는데,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여금을 뭐라고 한다? 미처분 이익여금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떠한 규정에 따라서도 구분을 해놔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상법 규정에 따라 구분하는 이익준비금입니다. 자, 법에 따라 구분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고 법정 적립금이라고 하고 법이 아닌 자, 정관에 의해서 구분하는 적립금을 우리가 임의적립금이라고 합니다. 임의적립금. 다르죠? 자, 금전배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액의 얼마 될 때까지 50%가 될 때까지 2분의 1이 될 때까지 금전배당액의 자본총액이 아니죠. 자본총액이 아니라 자본금의 50%가 될 때까지 뭐에? 자본금의 50%가 될 때까지 금전배당액의 몇 프로 이상? 10% 이상을 적립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주들한테 예를 들어서 금전배당, 현금배당을 100만 원 주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최소 얼마? 50%가 될 때까지 자본금액, 여기 자본금의 50%가 될 때까지 최소 10만 원은 뭐로 구분한다? 이익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그 얘기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는 자, 미처분 이익여금, 임의적립금 등의 이익여금 처분액, 또 차기 유월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너무 어렵네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제 단계순이익을 이제 결산을 하고 이제 구하게 되죠. 단계순이익을 구하면 이때 뭐가 확정되는 거죠? 이익잉여금이 확정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단계순이익을 통해서 확정되는 이익잉여금이 바로 무엇이 되는 거냐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는 건데 이때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전기에서 넘어온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단계순이익이 이제 합쳐진 금액이 이제 미처분 이익여금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처분 가능한 이익여금인데 여기에다가 혹시 정관에 의해서 구분했던 임의적립금이 있는데 얘를 다시 처분 가능한 이익여금으로 우리가 다시 이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임의적립금의 이입액이라고 하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처분 가능한 이익여금은 이게 되는 거죠. 미처분 이익여금 한 것과 임의적립금 이입액이 되는 거고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 뭐로 하게 됩니까? 처분을 하게 되고 처분 후에 남는 건 또 이제 차기 이월하게 되는 그 구조에서 그거를 하나씩 보여주는 게 바로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 자, 4번 볼까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4년 9월 1일 주식회사 한국은 서울 상사가 2024년 초에 발행한 사채를 자,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95만 원의 현금으로 취득하였다. 자, 지금 보시면 사채의 발행은 초인데 자, 이자 지급일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지금 구분되어 있고요. 또 맥면이자율이 12%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취득한 시점은 언제예요? 9월 1일 이제 중간에 취득을 한 거예요. 자, 그럼 95만 원의 현금으로 취득하고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발생이자를 포함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걸 좀 구분하셔야 되고 또 사채 취득일에 인식하여야 할 9월 1일에 인식하여야 할 계정 과목 및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사채를 뭐 하는 문제인데 발행하는 문제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발행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채에 뭐 하는 문제입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발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비유동 부채 증가 처리하겠지만 지금 이제 투자하는 입장인 건데 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 혹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해당 문제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것은 이 95만 원에 취득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 95만 원 안에 우리가 이자를 받아야 될 돈도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사채가 발행되는 시점은 언제였는데 1월 1일이었죠. 사채가 발행한 게. 근데 이자를 6월 30일에 한 번 준다고 했고요. 두 번째 이자는 언제 준다고 했는데 12월 31일 날 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주는 그런 사채 구조인데 우리가 취득한 건 언제입니까? 9월 1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요 두 번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사채를 지금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사채를 취득을 한 거고 이때 취득일이 9월 1일이지만 몇 개월치에 대해서 2개월치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은 이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자는 전체 이자율, 즉 요 100만 원에다가 전체 연이자율 몇 프로? 12%. 곱하기 자 지금 몇 개월? 요 2개월. 왜냐하면 7월 1일부터 우리가 지금 취득한 시점이 9월 1일이니까 7월, 8월 2개월. 그래서 12분의 2한 금액. 그러면 12만 원에 대한 2니까 얼마? 2만 원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요 95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이다.
근데 이자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처리한다? 미수이자로 처리한다. 그래서 미수이자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채권을, 사채를 구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얼마 지급했는데 95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미수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얼마가? 2만 원이.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나머지 금액 그래서 얼마가 된다? 단기 매매 증권이 된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은 3번. 3번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자, 5번 볼까요? 자,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에 관련된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화폐성 외화 자산이다. 자, 보통예금, 대여금, 선급금은 재무상태표일 현재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화폐성 외화 자산에 뭐는 빠져야 되나요? 요 선급금 빠져야 되죠. 선급금은 뭡니까? 비화폐성 자산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네, 1번. 그래서 화폐성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의 어떠한 그런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변동이 이자가 붙거나 아니면 그 변동이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비화폐성은 딱 이렇게 픽스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급금은 대표적인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화폐성 외화 부채, 비화폐성 외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산 시에 적절한 환율로 우리가 또 평가를 하기도 하죠. 또 외화 표시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에는 얘도 어디에 포함시켜야겠습니까? 미실현 손익에 대해서 기타 포괄 손익에 포함을 시켜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외환차손, 외환차이가 같은 경우에 우리 무슨 처리합니까? 영업의 손익 처리하겠습니다. 답은 몇 번? 1번. 자, 6번 볼까요? 6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상에 단기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는 무엇인가? 자, 단기제품 제조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공품이 완성된 것이 단기제품 제조원가인데요. 자, 제공품 계정 그려볼게요. 자, 기초제공품이 있고 기초제공품의 의미는 뭡니까? 전기부터 생산이 들어가게 된 제공품 그리고 단기 투입원가인 단기 총제조원가가 있죠. 그럼 단기 총제조원가는 세 가지, 3총사죠. 첫째, 직접 재료비. 두 번째, 직접 노무비. 세 번째, 제조 간접비. 이러한 것들이 합산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단기 총제조원가라고 하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기초에 넘어온 뭐가 있고, 기초 제공품이 있고, 단기에 투입되는 뭐가 있어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단기에 투입돼요. 그럼 이게 바로 뭐라고요? 단기 총제조원가예요. 근데 기말 현재 남아있는 뭐가 있어요? 완성되지 않은 기말 제공품이 있죠? 그럼 얘를 제외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기초제공품 더하기 단기 총제조원가는 완성이 될 수 있는 애들, 그 중에 완성이 안 된 게 누가 되는 거고 기말 제공품이 되는 것이고 완성이 된 게 바로 뭐가 됩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건데 자, 문제에서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1번 봅시다. 자, 단기에 투입된 직접 노무 원가를 과대 계상하였다. 지금 노무비의 과대 계상 영향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죠. 여기에 있는 이 T계정 안에 있는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항목들은 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2번. 기초 제품 원가를 과소 계상하였다. 기초 제품은 얘가 완성되고 와서 이제 제품 계정으로 와서 전년도에 완성된 애하고 합쳐지는 게 기초 제품이죠. 기초. 그러면 이 기초 제품은 지금 요 계산하는 거랑 상관 없어요. 답은 몇 번? 2번. 원재료로 과소 계상하였다. 원재료 재료비 구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생산 공장에서 사용된 소모품 과대 계상하였다. 이건 제조 간접비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은 몇 번? 2번. 6번에 2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7번.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의 수량을 구하면 각각 몇 개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때도 우리가 이제 T계정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공품 계정이 있고요. 무슨 계정이 있습니까? 제품 계정이 있습니다. 자, 제공품 계정에서는 기초가 몇 개가 만들고 있었고요.
17,700개. 그리고 단기에 착수한 게 몇 개예요? 85,000개. 그리고 기말이 몇 개 남아있다? 10,000개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000개. 자, 제품은요. 자, 기초가 몇 개 있고 13,000개. 그리고 제품의 기말 제품 몇 개 있고 17,000개. 그리고 판매량, 판매된 게 몇 개 있대요? 86,000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공품에서 뭐 된 게? 완성된 게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여기 완성된 걸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에 뭐가 있다는 거죠? 예, 공손품이 있다. 그러니까 불량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먼저 요 차변의 합계액. 차변의 합계액이 우리 기초 제공품 재고액과 단기 투입량. 그럼 얼마입니까? 9만. 그쵸? 계산을 해야 되죠. 10만 2,700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럼 10만 2,700개에서 남아있는 몇 개를 빼면 10,000개를 빼면 9만, 완성된 게 얼마라는 거예요? 9만 2,700개라고 계산하면 되겠죠? 10만 2,700개에서. 이렇게. 예. 자, 그리고 여기서는 판매된 것과 기말 수량을 합쳐보면 얼마입니까? 우리 10만 3,000개죠? 그러면 10만 3,000개인데, 자, 완성된 게 몇 개만 넘어온 거예요, 지금? 9만 개만 넘어온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완성된 걸 몇 개로 봤는데, 92,700개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판매 가능한 완성분이 몇 개 있었다는 거예요? 9만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머지 여기에서 얼마? 2,700개의 공손이 있었다는 거죠. 즉, 몇 개가 넘어온 거예요? 9만 개가 넘어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92,700개가 넘어왔는데, 그 중에 2,700개가 요 뭐로 잡혀 있기 때문에, 공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제품의 대변에서 안 잡힌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700개가 공손이고, 이때 완성품 수량의 1%다라고 했기 때문에, 완성품 수량이 몇 개예요? 우리 9만 개였죠? 9만 개? 그럼 9만 개 중에 1%니까 정상 공손이 몇 개인 거고? 900개인 거고, 나머지 금액이 1,800개가 비정상 공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몇 번입니까? 네, 2번. 2번. 그래서 이 문제는 제공품 계정의 T 계정, 그리고 제품 계정의 T 계정을 그려보시고, 완성된 수량이 92,700개라는 걸 먼저 찾으셔야 되고, 근데 제품에서 인식되는 요 금액이 몇 개밖에 없다는 거, 9만 개밖에 없다는 걸 찾아서, 요 2,700개가 뭐가 지금 안 적혀 있기 때문에, 공손이 안 적혀 있기 때문에 9만 개밖에 계산이 안 됐다라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몇 개이다? 92,700개가 넘어와서, 2,700개가 공손으로 처리된 거고, 단기 완성품의 개념은 공손을 제외한 몇 개에 대한 9만 개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8번. 다음 중 결합원가 계산에 대한 및 부산물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우리가 이제 동일한 공정으로 가다가 이제 추가 공정을 통해서 이제 다른 연산품들이 계산되는 것이 바로 결합원가 계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번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해서 동일한 제조 공정으로 가공한 후에 일정 시점에서 분리점에서 다른 종류의 제품으로 생산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결합 제품이라고 하고요. 자, 주산물의 제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판매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우리가 부산물이라고 합니다. 자, 상대적 판매 가치법에서는 자, 분리점에서부터 개별 제품의 상대적 판매 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뭐를 기준으로 배분하냐에 따라서 뭐 물량기준법이냐 뭐 이런 거가 나눠졌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4번 순시효가치법은 개별 제품의 추가적인 가공원가를 고려하고 그쵸? 그러니까 최종 판매 가격에서 뭐를 고려하죠? 추가적인 가공 원가도 고려하고 또 추가적인 판매비가 있다면 판매비까지 차감한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순실현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니까 답은 몇 번? 4번. 자, 이번에는 정상 개별원가 계산.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정 배부하는 거죠. 뭐를?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데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뭐를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어요?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합니다. 자, 그러니까 배부율을 뭐로 구해야 돼요? 배부를 예정 배부율을 구해서 실제 기준에다가 뭐 해줘야 돼요? 곱해주는 개념. 자, 그래서 지금 A 제품과 B 제품의 제조 원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무까지 제조 간접비까지 합산한 것을 우리가 제조 원가라고 하죠. 자, 그러면 예정 배부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액을 알아야 돼요. 자,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 예산액. 그리고 기준이 예상 기계시간 기준이 얼마입니까? 100시간. 그러면 시간당 얼마가 10,000원이 예정 배부율이 되는 거죠. 시간당 10,000원. 예정 배부율 구했고요. 자, 실제 기준은 우리가 실제 기계시간을 이용하면 되니까 10,000원 곱하기 60시간 하면 얼마? 60만 원. 그리고 50시간 하면 얼마? 50만 원. 자, 그럼 다 구했네요. 자, 직접 재료 원가 제품 A, 직접 노무 원가에 대한 거 체크하셔서 요거 3개 더하면 210만 원. 그렇죠? 210만 원. 그리고 B는 얼마입니까? 240만 원. 네, 답은 3번. 자, 9번은 3번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자, 표준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표준원가를 이용하여 원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원가 계산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그 회계 기간에 시간이 지나야지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실제 원가 계산이라고 한다면 표준원가 계산은 시작할 때 그러니까 회계 기간이 시작할 때 이미 표준이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전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실무에서 이러한 표준원가 계산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물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원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준이 스탠다드가 있으면 어떠한 것을 실제 발생한 거랑 뭐해서 비교를 해서 이 표준원가에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지금 공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혹시 표준원가가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어떤 피드백도 할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러한 표준원가 제도는 우리가 사전에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번 원가 요소별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별로 어떤 표준을 구하는 거죠. 3번 기말의 원가 차이를 반드시 조정해줘야 되죠. 예, 조정해야 되죠. 그래서 유리한 차이는 뭐한다? 재고자산 매출원가에서 뭐한다? 예, 차감한다. 유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 기억나실 거예요. 4번 표준원가 계산을 채택하면 실제 원가는 관계없이 항상 표준원가로 계산된 재고자산의 재무제표 보고된다. 재무제표에는 뭐가 보고돼야 됩니까? 실제 원가 계산이 보고돼야 되죠. 옳지 않은 거 몇 번입니까? 4번 11번 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거래 건당 공급 대가가 5,000원 이상인 경우에 매입자 세금계산서 매입자 세금계산서는 이제 원래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데 매출자에게 있는데 자, 매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건 5,000원이 아니라 5만 원. 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한테 전송한다. 자, 법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법인사업자 엔드, 그쵸. 그리고, 자, 직전사업연도의 그런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상인 경우에 개인 사업자도 뭘 발행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다까지 2024년 7월부터는 8천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아래의 부가세 신고서와 반드시 제출해야 될 서류로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작성된 내용을 보고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먼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자, 지금 이러한 부가세 신고서가 부가세를 신고하는 데 있어서 제일 앞에 있는 표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부속 명세서에서 이 표지에 있는 내용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문제가 뭐였어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제는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예, 않는 것. 자, 그럼 먼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는 어디에 반영됩니까? 여기에 반영되는 거죠. 여기.
그러면 이거 신고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고정자산 매입에 있죠. 어디에? 고정자산 매입에. 신고해야죠. 수출실적 명세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출실적 명세서는 여기에 있어야죠. 기타에 있어야죠. 예, 여기에. 기타. 그래서 얘는 필요 없죠. 지금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신용카드 등 매출 전표 수량 명세서죠?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신용카드 지금 들어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제출해야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된 내용에 대한 부속 명세서를 부가세 신고서에 있는 그 각각의 란에 있는 금액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13번. 소득세법에 따라 아래 빈칸에 들어갈 말,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당연히 근로소득, 그렇죠? 그리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것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거는 무슨 소득? 사업소득. 답은 몇 번? 2번. 자, 우리 14번. 2024년도 중소기업에서 자 우리 연구전담부서 등록하고 자 우리 이제 중소기업도 이제 어떠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러한 끊임없는 R&D 투자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연구 개발을 했을 때 이제 국가가 그거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뭐 해줍니까? 세액공제 제도가 있죠. 몇 프로? 25%. 그래서 답은 4번. 자 15번 문제 볼까요? 15번.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준시가가 몇 억을 초과한다? 12억을 초과한다. 이거 사업소득 우리가 포함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되니까요. 고가주택이라고 인 경우에 자 2번 자 누구예요?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예,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자, 유형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처분 손익도 사업소득에 해당되고요. 3번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보험 차익을 얻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에 해당되는데요. 답은 4번이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그러한 뭐라고 한 거죠? 같이 공동사업을 한 거죠. 뭐라고 이렇게 단어가 기억이 안 나죠? 예, 이럴 때 손익 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여기서 경영 미참가예요. 그러면 어떤 개념이 되냐면 주주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배당 소득에 해당한다. 무슨 소득에? 배당 소득에 해당한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13회 기출문제의 이론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들 보니까요. 막 그렇게 어렵다라기보다도 특히 또 각각의 내용에서 우리가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까 싶은 것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뭐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전산세무 1급 113회 이론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실무에서도 보겠습니다.